저는 한나 밀러입니다. 독일 출신 외교관이죠. 유럽연합에서 일하며 저의 조국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자원 보호는 제 외교 커리어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유럽 토착 식물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 특허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싸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베를린의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저는 다음 국제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나 씨, 칼렙이 병원에 있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칼렙은 제 유일한 동생이자 가족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제가 거의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아이의 웃음은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칼렙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RIX라는 희귀병이었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칼렙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날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RIX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포기할 수 없었죠. 동생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의학 저널에서 발견한 연구 결과였어요. 민간약초 기반 복합치료가 RIX와 유사한 질환에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상당히 높은 회복률을. 한국.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 현대, K-팝 정도?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은 제게 구원의 땅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사인 슈미트 국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몇 년을 준비한 식물자원 보호 컨퍼런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 우리 팀의 모든 게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칼렙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동생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떤 외교적 성과도 제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슈미트 국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내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국장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칼렙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칼렙에게 한국행을 알렸어요.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누나 꿈을 망치게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칼렙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꿈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지.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유럽 식물 자원의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싸워온 제가 이제는 외국의 약초에 희망을 걸고 있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동생의 치료를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의료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제 외교관 신분이 도움이 됐죠.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의료 시스템,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치료법. 하지만 칼렙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꼭 이겨낼 거야. 잠든 칼렙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미지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칼렙은 비행 내내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의료진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밀러 씨,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칼렙 씨를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칼렙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의료 지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였죠. 구급차 안에서 칼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질서 정연한 도로, 그리고 어디선가 보이는 산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곳에서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칼렙은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저는 접수 절차를 밟았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 덕분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밀러 씨, 류한결 교수님께서 곧 면담하실 겁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마침내 류한결 교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류 교수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먼저 칼렙 씨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류 교수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류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칼렙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RIX는 면역계가 스스로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주로 면역 억제제로 증상을 관리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법도 시도해보고 있어요. 다른 접근법이라면? 희망이 커졌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약초와 현대의학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아직 임상시험 단계지만 RIX와 유사한 질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류 교수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북 산간 지역에 계신 서한민 박사님의 연구가 주목할 만해요. 토종 약초의 면역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를 30년 넘게 해오셨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이런 치료법이 있다니. 독일에서는 전통 약제가 보완적 치료법 정도로만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연구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칼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류 교수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관 신분을 고려해 특례치료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드릴게요. 서한민 박사님과의 협업도 추진해 볼 수 있고요. 그날 밤 병원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사례 번호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날 칼렙의 상태는 약간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중했어요. 류 교수는 제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한민 박사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북 봉화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지만 그분의 연구가 칼렙 씨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생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웠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게요. 당장이라도. 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차를 타시면 될 거예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칼렙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나 괜찮아. 가서 도움을 받아. 칼렙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의 몸에 꽂힌 여러 관과 모니터링 장비들이 현실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절대로. 그날 밤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낯선 발음이 어색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희망의 언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익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칼렙을 구할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벽녘 짐을 챙기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의 자랑스러운 외교관이 아니라 그저 동생을 살리려는 절박한 누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경북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봤어요. 서울의 빽빽한 빌딩들이 점차 초록빛 산과 강으로 바뀌었죠. 기차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독일의 ICE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안동역에 도착한 후 류 교수가 미리 예약해준 택시를 타고 봉화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유럽에서 오셨다고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간단히 동생의 병 치료를 위해 왔다고 설명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서한민 박사님을 만나러 오셨군요. 그분은 이 지역의 전설이에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죠. 이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서한민 박사가 유명하다면 그만큼 실력도 있을 테니까요. 봉화의 산길을 한참 오르니 아담한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온통 약초밭이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다양한 식물들이 정성스레 심겨져 있었죠. 그 광경이 어쩐지 독일 남부의 시골 약초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서늘한 산바람이 제 볼을 스쳤어요. 나무 문을 두드리자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흰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한민 박사님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그렇소. 유럽에서 온 외교관이군. 놀랐습니다. 제가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오시오. 류 교수가 전화로 모든 걸 설명했소. 그의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식물 도감과 약초 관련 책들이 가득했고 탁자 위에는 현미경과 연구 노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말린 약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차를 마시며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칼렙의 병, 서양 의학의 한계, 그리고 희망을 찾아 한국까지 온 과정을요. 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은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대사관과 제약사의 후원도 받을 수 있어요. 연구비도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서한민 박사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요. 그러더니 창밖에 약초밭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것들이 내 평생의 연구요. 우리 토종 약초들은 몇 세대를 걸쳐 보존되어 온 우리의 유산이요. 하지만 요즘 대기업들은 이것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10년 전 산수유 종자가 일본 기업에 넘어간 사건을 알고 있어? 우리 약초를 특허낸 뒤 우리에게 역수출하려 했던 그 사건 말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가 말하는 상황은 제가 유럽에서 싸워온 바로 그 문제였죠. 유럽의 토착 식물 자원이 대형 기업들에 의해 특허로 등록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그런 문제와 싸워왔어요. 저는 유럽 식물 자원의 무분별한 특허화를 막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한민 박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더욱 이해할 수 있을 테지. 내 약초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오. 나는 어떤 대기업이나 외국 세력과도 협력하지 않을 거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사님, 저는 어떤 기업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저 동생을 살리려는 누나일 뿐입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서한민 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도울 수 없소.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그런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공항에서 병원까지 모든 한국인이 친절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서한민 박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싸워온 것과 같은 문제였으니까요. 그의 약초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류 교수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칼렙에게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류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표정만 보고도 결과를 짐작한 듯 했어요. 서 박사님이 거절하셨군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그분은 원칙이 확고한 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절박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류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존 치료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니까요. 칼렙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마치 하얀 종이 같았어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밀러 씨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외교적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 서한민 박사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얻은 약초가 과연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줄까요? 복잡한 감정 속에 병원 정원을 거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소박한 행동으로 약초차를 마시고 있었죠.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여기 앉아요, 젊은이. 그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됐습니다. 때론 낯선 사람의 친절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죠.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악몽 같았어요. 칼렙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류 교수는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제 심장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연합 소속 상사인 슈미트 국장으로부터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한나, 상황을 들었네.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우리 부서가 한국 정부와 외교 채널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 있어. 그 약초 연구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 제약사와 협약을 맺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손길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네. 그 연구자의 약초 성분을 분석해서 우리 협력 제약사에 제공해야 해. 그리고 그가 국제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하고. 그게 강제적인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압력이라고 할 수는 있지. 그의 연구소를 고립시키고 정부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 합법적인 절차야.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반대해온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기업가 강대국이 약소국의 자원을 빼앗는 방식. 서한민 박사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나. 내일까지 답을 줘. 칼렙을 위해서라면 가끔은 강한 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통화가 끝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칼렙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는 깨어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말해야 할까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까요? 망설였지만 저희 사이엔 항상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슈미트 국장님이 연락해서 서한민 박사에게 압력을 넣을 방법이 있대. 제약회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칼렙의 눈이 커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외교적 압력, 연구소 고립, 약초 성분 분석과 공유. 이야기를 들은 칼렙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누나, 그건 옳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약은 난 먹고 싶지 않아. 놀라웠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칼렙은 도덕적 판단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칼렙, 내 생명이 걸린 문제야. 조금만 타협하면. 칼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가 항상 말했잖아. 가장 힘들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뭔가가 제 내면에서 무너졌어요. 독일에서 몇 년을 쌓아온 원칙들, 약자를 위한 정의, 그리고 제가 칼렙에게 가르쳐왔던 모든 가치들. 그것을 위기 앞에서 저버릴 수 있을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 외교관 경력, 제약회사의 지원, 그리고 칼렙의 생명.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슈미트 국장에게 전화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장님, 결정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슈미트 국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야? 그럼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없을 텐데? 내 외교관 경력도 위험해. 칼렙은 어쩌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저는 유럽연합에서 사직하겠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 늘 꿈꿔왔던 외교관의 길.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제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나, 너 정말 그럴 거야? 이건 너무 큰 희생이야. 알아요. 하지만 칼렙이 옳아요. 가장 힘들 땐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가 그동안 믿어온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사직서를 메일로 보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만 적었죠. 그리고 제약회사와의 계약도 취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후원 없이 오로지 저의 개인 저축으로만 버텨야 했어요. 칼렙에게 모든 걸 말했을 때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양심은 지켰어요. 류 교수는 제 결정을 듣고 놀란 눈치였지만 존중해 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더 이상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외교관 숙소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짐을 싸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지만 그때 류 교수가 전화로 제안을 했습니다. 밀러 씨, 혹시 인사동 쪽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관심 있으세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데 장기 투숙객의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숙식은 해결될 겁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칼렙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칼렙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안전한 테두리를 벗어나 이제 저는 그저 동생을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정 이후 제 마음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인사동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예상보다 아늑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처마와 마당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류 교수의 지인인 김민지 씨는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민지 씨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세요. 아침에 손님들 체크인 도와주고 간단한 청소만 하면 돼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게스트하우스 일을 돕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칼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한국어 공부는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병원에서 돌아와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넘어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간호사가 물으면 조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점점 서울의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지하철을 타는 법도 배웠어요. 독일과는 다른 음식,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들에게 유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로부터 각국의 문화를 배웠죠. 때로는 칼렙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나, 여기 좋다. 칼렙이 어느 날 마당의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 치료와 약물 효과 때문인지 칼렙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아직 완치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죠. 류 교수는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면역 반응이 약간 안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 씨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가정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가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약이에요. 민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음식이 약이다라고 하셨죠. 식사를 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약초 없이도 칼렙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서한빈 박사의 약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날 류 교수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감소와 환경 변화만으로도 면역 질환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더 결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한민 박사의 그 약초가 맴돌고 있었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한강공원을 지나게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강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독일에서의 바쁜 외교관 생활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 칼렙이 완전히 건강해진다면 우리도 저렇게 강가에 앉아 웃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칼렙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병원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나 알아? 오늘 처음으로 혼자서 병원 정원을 걸었어. 간호사도 놀랐대.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곧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독일의 밤하늘과는 다른 별들이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희망이 보이는 날이었다. 칼렙이 혼자 걸었다. 작은 기적 같은 일. 외교관이란 타이틀을 잃었지만 대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서한민 박사의 약초가 없어도 우리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하다. 그 약초가 있다면 칼렙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일기를 쓰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서한민 박사에게 보여준 것은 외교관으로서의 권위와 힘이었지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외교관 한나가 아닌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 한나를 만난 적이 없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중얼거리며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마당을 청소하지 못하고 있었죠. 문득 현관문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구지? 생각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한민 박사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되겠소?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왜 오셨는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일단 그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라도 드릴게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한민 박사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는군. 외교관 숙소와는 많이 다르겠지.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외교관이 아니니까요. 그냥 사직했어요. 서한민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직? 왜? 차를 내오며 간단히 설명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압력, 제약회사의 제안,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거절한 이유까지. 말을 마치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서한민 박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사람인 줄 몰랐소.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서한민 박사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간 연구해온 약초 복합 추출물이요. 어떤 대가나 계약도 없이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주는 것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왜 마음이 바뀌셨나요? 서한민 박사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류 교수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었소. 외교관직을 내려놓고 그 고급 숙소도 포기하고 여기서 자원봉사하며 동생을 돌본다는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 자네는 그저 힘과 돈을 가진 또 다른 외국인으로만 보였소.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자네는 내가 30년간 지키려 했던 가치, 바로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소.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약초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한민 박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오.
그냥 동생을 도와주는 거요. 약초 사용법은 여기 적어왔소.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이시오. 작은 병을 받아들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류 교수에게 약초 추출물을 보여주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 박사님이 직접 주셨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우선 성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류 교수는 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추출물에는 특수한 면역 조절 성분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RIX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칼렙에게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칼렙은 서한민 박사의 약초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누나 뭔가 달라. 몸이 가벼워. 칼렙의 말에 희망이 커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검사 결과도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고 칼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류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면 완전 회복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서한민 박사를 찾아가 감사를 전했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우리 토종 약초와 제가 중국 인도에서 가져온 몇 가지 식물의 조합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사람들. 하지만 진심으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렙의 회복은 의료진들도 놀라게 했어요. 한 달 후 그는 병실을 떠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했지만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죠. 누나,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여기 더 오래 있고 싶어. 칼렙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도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서한민 박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국의 전통의학 약초의 역사, 그가 겪은 경험들. 점점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서한민 박사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내 연구를 도울 생각 없어? 자네 같은 시각이 필요해. 특히 유럽 약초와 한국 약초의 공통점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꽃피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목적, 새로운 희망.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뤘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기쁜 마음으로 수락할게요. 그날 밤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칼렙은 회복 중이고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 독일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새로운 빛을 발견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지. 정말 그랬나 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칼렙이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류 교수의 소개로 저는 한국 의료 외교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의료기관 사이의 협력을 돕는 일이었어요. 밀러 씨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외교관으로서의 경력과 환자 가족으로서의 경험,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드물거든요. 류 교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공식 외교관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뻤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봉화로 가서 서한민 박사의 농장을 도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유럽 약초와 한국 약초의 공통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박사님.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죠.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두 지역 모두에서 발견돼요. 서한민 박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세. 인류의 지혜는 대륙을 넘어 서로 통하는 법이지. 우리의 협업은 점차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동서식물학의 교류, 문화를 넘어선 치유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죠.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저희를 치유의 동반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은 없었어요. 외교관 시절에 안정된 급여와 특권은 더 이상 없었지만 대신 깊은 보람과 관계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죠. 칼렙은 한국어의 재능을 보이며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켰어요. 이제는 저보다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곤 했습니다. 누나, 이제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칼렙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잖아. 사실 저도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치료를 위해 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한민 박사가 진지한 얼굴로 제안을 했습니다. 내 연구소를 함께 운영해보지 않겠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누군가에게 이 지식을 물려줘야 할 때가 왔소.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식물학자도 아니고. 서한민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약초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지.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요. 그렇게 저는 점점 서한민 박사의 제자이자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토종 약초 보존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맡았어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 의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죠. 한편 칼렙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을 구한 약초의 과학적 기반을 연구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죠. 누나,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서한민 할아버지의 연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칼렙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꾸고 있었죠. 서한민 박사는 점점 저희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주말마다 봉화로 가면 그는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과거 아내를 일찍 여인 슬픔 약초에 인생을 바친 이유. 모든 것을 나누었죠. 독일에도 이런 약초가 있나? 그는 종종 물었어요. 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전통 약초 지식이 있지만 점점 잊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류 공통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치유의 방식은 달라도 그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더 확고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사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시험, 면접, 그리고 생활증명 등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류 교수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껴요. 봉화에서의 연구, 서울에서의 컨설팅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물 주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루는 서한민 박사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씨앗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평생 모은 토종 씨앗들이요. 어떤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지. 자네에게 맡기고 싶소. 그 순간의 책임감과 영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치 한 문화의 수호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한국까지 이 여정은 단순히 동생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면 제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귀화 허가가 나온 날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새 이름을 적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김한나라는 새 이름을 선택했죠. 한국 성씨와 제 독일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물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칼렙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고 김칼렙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유럽의 뿌리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한민 박사는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그는 점점 연구소 일을 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네. 어느 가을날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걸으며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없소. 자네가 이 일을 계속해 줄 테니. 그의 말에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가 주신 신뢰에 감사했어요. 서한민 박사는 저에게 단순한 멘토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걱정 마세요, 박사님. 저와 칼렙이 계속해서 박사님의 유산을 이어갈게요. 그해 겨울, 서한민 박사는 공식적으로 연구소 운영권을 저에게 양도했어요. 서한나 토종약초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죠. 그의 성과 제3 이름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유럽 약초 치유 네트워크 구축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전통 약초 연구자들과 한국의 약초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제안했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 그리고 국가 간 지식 공유는 미래의학의 중요한 흐름이었으니까요. 칼렙은 대학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그는 RIX 질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서한민 박사의 약초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죠. 누나,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거야. 어느 날 칼렙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고통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외교관직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통이 있었기에 저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한민 박사는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봐주었어요. 명절마다 그는 전통차와 감을 보내왔고 종종 연구소를 방문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한민 박사가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50년간 기록한 약초 연구 일기요. 공식 논문에는 담지 못한 경험과 실패, 그리고 깨달음이 담겨 있어. 자네에게 주고 싶네. 그 일기장은 제게 있어 값진 보물이 되었어요. 밤마다 한 페이지씩 읽으며 서한민 박사의 삶과 지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한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약초의 힘은 그 성분에만 있지 않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치료하려는 의지에도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칼렙을 치료한 것은 단순히 약초의 화학적 성분만이 아니었어요. 서한민 박사의 진심, 류 교수의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였죠.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연구소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어요. 한국-유럽 전통의학 심포지엄이었죠. 독일에서 온 약초 연구자들, 한국의 한의학 연구자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서한민 박사는 비록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행사의 주빈으로 참석했어요. 그의 평생 연구가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며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두 세계의 만남 마이너스 치유의 다리를 놓다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서한나 국제약초연구 장학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학생들이 서로의 전통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서한민 박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한국. 이제는 제 영혼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옥마당에 모여 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깊은 감사를 나누었어요. 서한민 박사, 류 교수, 칼렙 그리고 저. 각자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죠.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네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두 세계를 모두 품고 있으니까요.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뿌리는 가장 멀리 떠나온 곳에서 내리는 법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피어난 구원의 뿌리, 그리고 그 뿌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